아군 피격! 아군 피격! 즉시 의료진 지원 바랍니다. 무전기에서 터져나오는 비명소리가 필리핀 공군 작전 통제실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방금 전까지 평온했던 밀림이 화염에 휩싸인 채 연기를 뿜어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게릴라 진지가 아니었습니다. 아군 정찰대가 매복해 있던 바로 그 지점이었습니다. 생존자 확인. 생존자 몇 명이나 됩니까? 3명입니다. 단 3명만 응답하고 있습니다. 11명이 투입된 정찰대에서 살아남은 건 고작 3명. 나머지 8명의 전사자가 발생한 순간이었습니다. 통제실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지휘관들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런 참사가 벌어진 게 벌써 5번째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이클 톰슨입니다. 펜타곤에서 28년간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군사 전략을 담당했고 현재는 워싱턴 DC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날 저는 워싱턴에서 이 끔찍한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필리핀군의 작전이 또다시 최악의 결과로 끝나는 순간을요. 솔직히 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현실이다. 동남아 군대의 한계다라고 체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바뀌게 될 전환점이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작은 한국산 전투기가 어떻게 이 절망적인 상황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는지 그 놀라운 변화의 순간들을 생생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이 모든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 섬 해발 2000m 산악지대에 숨어든 공산 게릴라 진지를 향해 낡은 아에르마키 SF-260 경공격기 한 대가 힘겹게 날아올랐습니다. 필리핀 공군 작전 통제실의 공기는 무겁기만 했습니다. 벽에 걸린 대형 스크린에는 목표 지역의 위성 영상이 떠 있었고 무전기에서는 조종사의 긴장된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타겟 확인, 폭격 투하합니다. MK-82 폭탄이 하늘을 가르며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터진 곳은 게릴라 진지가 아니었습니다. 폭발 지점에서 약 400m 떨어진 곳, 바로 아군 정찰대가 매복해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무전기에서 비명소리와 함께 구조 요청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군 피격, 아군 피격, 즉시 의료진 지원 바랍니다. 통제실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11명의 정부군이 쓰러졌고 그중 8명은 다시는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야간 정밀 폭격이라고는 하지만 낡은 기계식 조준 장비로는 한계가 명확했습니다. GPS 유도 폭탄도 레이저 표적 지시기도 없는 상황에서 단순한 몫이 폭격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작전 지휘관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지난 6개월간 이런 실패가 5번째였습니다. 제대로 된 정밀 타격 능력 없이는 게릴라들을 소탕하기는커녕 아군만 위험에 빠뜨리는 꼴이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요. 그때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FA-50은 어떨까요? 한국에서 온 기체 말입니다. 경납고 한편에 조용히 주기되어 있던 회색 전투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 도입된 FA-50PH였습니다. 아직 실전에 투입되지 않은 채로 시험 비행만 반복하고 있던 기체였죠. 솔직히 저희 펜타곤에서도 반신반의했습니다. F-16의 축소판이라고는 하지만 과연 T-50 훈련기 기반의 경전투기가 실전에서 제대로 작동할지 의문이었거든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정부군의 사기는 바닥이었고 게릴라들은 오히려 더 대담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더 이상 아군을 잃을 수는 없었습니다. 좋습니다. FA-50으로 시도해봅시다. 작전 지휘관이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연이은 실패 속에서 마지막 희망을 걸어본 선택이었어요. 그 작은 전투기가 과연 이 절망적인 상황을 바꿔놓을 수 있을까요? 그 답은 곧 가장 극적인 방식으로 주어지게 될 예정이었습니다. 정말 이 기체로 가시겠습니까? 필리핀 공군 정비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경납고에 주기된 FA-50PH 앞에서 조종사는 잠시 망설였어요. 새하얀 기체 표면에는 아직 단 한 번의 실전 출격 기록도 없었습니다. 훈련 비행만 20차례.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사흘 전 아에르마키 SF-260이 저지른 참사 이후 필리핀 정부는 더 이상의 민간인 피해를 용납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게릴라 소탕 작전은 계속되어야 하지만 정밀도는 100% 보장되어야 한다는 조건이었죠. 저는 워싱턴에서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FA-50의 첫 실전 투입이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봤어요. T-50 훈련기를
기반으로 만든 경전투기가 과연 복잡한 산악 지형에서 정밀 타격을 성공시킬 수 있을까?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5시 30분 FA-52 마침내 실전 출격을 위해 활주로로 이동했습니다. 기체 하부에는 처음 보는 장비가 달려 있었어요. ANA AQ-33 스나이퍼 어드밴스드 타겟팅 포드였습니다. 이스라엘제 레이더와 미국제 정밀 유도 시스템의 조합이었죠. 이때까지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작은 기체가 곧 모든 것을 바꿔놓을 거라는 걸요. 작전 통제실의 분위기는 긴장 그 자체였습니다. 대령부터 병장까지 모든 이의 시선이 메인 스크린에 고정되어 있었어요. FA-50에서 전송되는 실시간 영상이 또렷하게 보이고 있었습니다. 목표 지역 접근 중. 열 영상 탐지 시작합니다. 스나이퍼 포드가 포착한 영상은 놀라울 정도로 선명했습니다. 지상 3,000m 고도에서도 개별 게릴라의 움직임까지 정확히 식별할 수 있었어요. 기존 SF-260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던 해상도였습니다. 적 병력 12명 확인, 중화기 거점 두고 식별, 조종사의 냉정한 목소리가 무전기를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게릴라들이 바위 틈 사이에 숨어 대공 기관총을 설치하고 있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어요. 제2담 투하 준비, 목표물까지 30초, GPS 유도 폭탄이 기체에서 분리되어 목표물을 향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단순히 대략적인 좌표로 투하하는 게 아니라 레이저로 정확한 지점을 지시하면서 실시간으로 궤도를 수정하고 있었습니다. 15초 후 정확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목표 완전 소탕, 아군 피해 제로, 민간인 피해 제로, 지상군 지휘관의 보고가 들려온 순간 작전 통제실이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FA-50 조종사는 여전히 무표정했어요. 그에게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었으니까요. 저는 그 순간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워싱턴의 제 사무실에서 실시간 브리핑을 받으며 뭔가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되었음을 직감했거든요. 이건 단순한 성공적인 공습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었어요. 그날 이후 필리핀 공군의 작전 계획서에는 새로운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정밀 타격이 요구되는 모든 임무에 FA-50 우선 검토. 더 놀라운 것은 조종사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기존의 F-16을 조종해본 파일럿들이 FA-50에 적응하는데 걸린 시간이 고작 6시간이었어요. 조종 계통부터 항전 장비까지 거의 동일했기 때문이었죠. 이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만든 건 단순한 저가형 전투기가 아니었어요. F-16의 핵심 기술을 그대로 계승하면서도 현대전에 최적화된 전혀 새로운 플랫폼을 창조해낸 거였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FA-50의 진가를 완전히 인정하기까지는 아직 더 많은 증명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증명의 무대는 곧 지구 반대편에서 펼쳐지게 될 예정이었어요. F-16B는 언제쯤 받을 수 있습니까? 28년입니다. 폴란드 국방장관 마리우시 부하슈차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불과 6달 후 바르샤바에서 열린 긴급 국방회의였어요. 테이블 위에는 충격적인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폴란드 공군 전투기 보유 현황 심각한 부족,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미그-29 14대를 기증한 후 폴란드가 보유한 즉시 투입 가능한 전투기는 F-16 48대뿐이었습니다. 러시아 국경에서 불과 몇백 킬로미터 떨어진 나토 최전선 국가로서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였어요. 더 큰 문제는 시간이었습니다. 록히드 마틴에서 전해온 소식은 절망적이었습니다. F-16B 생산 라인은 이미 포화 상태. 대만, 모로코, 슬로바키아 등 여러 국가의 주문이 밀려 있어서 폴란드가 원하는 시기에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통보였죠. 저는 그때 펜타곤에서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에게도 난감한 상황이었어요. 나토 동맹국인 폴란드의 방어력 공백을 메워줘야 하는데 정작 우리가 생산하는 F-16은 공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때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한국의 FA-50은 어떨까요? 회의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참석자들의 표정에는 의구심이 가득했어요. 훈련기를 개조한 경전투기로 러시아를 상대한다고? 웃음이 나올 법한 제안이었습니다. 그건 너무 성능이 떨어지지 않나요? F-16의 대체제가 될 수 있을까요? 파일럿들이 받아들일까요? 의문과 반대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당장 필요한 건 완벽한 전투기가 아니라 하늘을 지킬 수 있는 그 무엇이었으니까요. 2022년 가을 폴란드 공군 시험 비행단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사천공항에서 FA-50 시연 비행을 직접 목격하기 위해서였죠. 저희 펜타곤에서도 참관단을 파견했습니다. 동맹국의 선택을 지켜보기 위해서요. 그리고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폴란드 공군 대령이 FA-50에서 내린 후 첫 마디가 이것이었어요. 이거 F-16이랑 거의 똑같잖아. 조종석 레이아웃부터 계기판, 조종 감각까지 모든 것이 F-16과 유사했습니다. 폴란드 파일럿들이 이미 10년 넘게 익숙해진 바로 그 감각이었죠. 전환 훈련 시간도 놀라울 정도로 짧았습니다. 6시간. F-16에서 FA-50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 고작 6시간이었어요. 매뉴얼 숙지하고 기본 비행 감각을 익히는데 하루면 충분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노린 건 단순한 성능 경쟁이 아니었어요. 기존 F-16 조종사들이 즉시 활용할 수 있는 호환성이었습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접근법이었죠. 더 놀라운 건 비용 효율성이었습니다. F-16B 한 대 가격으로 FA-50을 거의 2대 반을 살 수 있었어요. 폴란드 입장에서는 같은 예산으로 더 많은 하늘을 지킬 수 있게 된 거였습니다. 이제 이해했습니다. 폴란드 국방장관이 한국 측에 말했어요. 우리가 원했던 건 F-16B가 아니라 지금 당장 하늘을 지킬 수 있는 전투기였습니다. 2022년 2월 24일 폴란드는 FA-50 48대 도입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유럽에서 처음으로 FA-50을 대량 도입하는 역사적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정작 놀라운 반응은 다른 곳에서 나왔습니다. 폴란드의 결정 소식이 전해지자 여러 유럽 국가들이 갑자기 FA-50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나토 회원국들 사이에서 폴란드가 선택했다면 뭔가 있을 것이라는 인식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파장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바로 동남아시아의 한 국가에서요. 인도네시아 놈들이 뭔가 숨기고 있어. 말레이시아 공군 참모총장 이크말 로슬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쿠알라룸푸르 공군본부 회의실에서 벌어진 긴급 브리핑이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인도네시아 FA-50 운용 현황에 대한 보고서가 놓여 있었는데 그 내용이 이상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어요. 인도네시아가 FA-50을 도입한 지 벌써 4년이 넘었는데도 구체적인 성능 데이터나 운용 평가가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었거든요. 보통이라면 동남아 국가들끼리 무기 성능에 대해 자랑스럽게 떠들어대는 게 일반적인데 말이죠. 저는 워싱턴에서 이 미묘한 신경전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의 관계는 복잡해요. 겉으로는 ASEAN 동반자지만 속으로는 동남아 패권을 두고 은밀하게 경쟁하는 사이거든요. 특히 군사력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2023년 초 말레이시아가 새로운 경전투기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자 갑자기 여러 나라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중국 J10C는 어떠십니까? 아주 좋은 조건을 드릴 수 있어요. 인도 테자스 MK1호도 고려해보세요. 가성비가 뛰어납니다. 스웨덴 그리펜 EF가 최선의 선택이 될 겁니다. 그런데 정작 인도네시아만은 조용했어요. FA-50에 대해 한마디 언급도 없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의심의 신호였죠. 더 이상한 건 우리 미국의 반응이었습니다. 평소라면 F-16B를 적극적으로 마케팅했을 텐데 이번에는 미지근했어요. 마치 굳이 우리 걸 살 필요 없다는 식이었습니다. 말레이시아 공군이 의혹을 품기 시작한 건 그때부터였어요. 뭔가 있다. 이크말 장군은 직감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FA-50 성능을 숨기는 이유, 중국이나 인도가 갑자기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 미국이 소극적인 이유, 모든 게 연결되어 있을 거라고 봤어요. 그해 여름 말레이시아 정보부에서 흥미로운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인도네시아 FA-50이 남중국해 영공 침범, 중국 전투기들을 상대로 완벽한 요격 성공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제서야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놈들이 보물을 숨기고 있었구나. 말레이시아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바로 옆 나라가 뛰어난 무기를 쓰고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숨기고 있다면 당연히 같은 무기를 갖고 싶어지겠죠. 특히 동남아에서 군사적 우위를 두고 경쟁하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이건 역설적인 마케팅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의도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FA-50의 성능을 숨기려 할수록 말레이시아의 호기심과 구매 욕구만 커진 거였어요. 2023년 가을 말레이시아 공군 대표단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겉으로는 여러 옵션을 검토 중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FA-50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얻기 위한 방문이었죠. 그런데 시험 비행을 본 순간 말레이시아 측의 표정이 확 달라졌어요. 이게 진짜 T-50 기반이라고?
기동성부터 무장 탑재 능력까지 모든 것이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특히 링크 16 데이터 링크와 A사 레이더가 결합된 상황 인식 능력은 압도적이었어요. 그때 말레이시아 공군 참모 총장이 한국 측에게 물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왜 이런 걸 숨겼을까요? 답은 명확했어요. 똑같은 무기를 갖고 있어봤자 상대적 우위가 사라지니까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말레이시아도 같은 카드를 손에 넣게 된 거였거든요. 2023년 12월 말레이시아는 FA-50M 18대 도입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계약 금액만 9억 2천만 달러. 동남아 지역에서 두 번째로 FA-50을 선택한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계약 조건이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추가로 18대를 더 구매할 수 있는 옵션까지 포함시켰거든요. 총 36대까지 확장 가능한 계약이었습니다. 이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FA-50은 이제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라 동남아 군사 균형의 핵심 변수가 되었다는 걸요. 한 나라가 숨기려 할수록 다른 나라는 더 갖고 싶어하는 그런 전략적 자산이 된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변화의 진짜 시험대는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원조격인 그 나라 미국에서요. 성능을 80%로 제한하세요. 2000년대 초반 텍사스주 포트워스에 위치한 로키드 마틴 본사에서 벌어진 회의였습니다. 한국과의 KTX-2 공동개발 프로젝트 논의 중이었죠. 회의실 벽에는 F-16의 설계도가 빼곡히 붙어 있었고 그 옆에는 새로운 훈련기의 초기 스케치가 놓여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우리는 몰랐습니다. 그 제안이 오히려 혁명의 시작이 될 거라는 걸요. 저는 당시 펜타곤에서 이 프로젝트를 승인하는 부서에 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F-16 기술을 일부 이전해주고 대신 훈련기 시장에서 협력하는 정도의 거래라고 봤거든요. 어차피 우리 F-16보다 못할 테니까. 그게 당시 우리의 생각이었습니다. 80% 성능 제한이라는 조건 자체가 그걸 보장해주고 있었으니까요. 한국이 아무리 노력해도 F-16을 넘어설 수는 없다는 안전장치였죠.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2015년 FA-50이 필리핀에서 첫 실전을 치르고 난 후 제게 들어온 보고서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성능 수치는 분명 F-16보다 낮았는데 실제 작전 효율성은 오히려 더 뛰어났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답은 바로 작고 가벼우며 싸다는 특성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약점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오히려 강점으로 작용한 거예요. 첫째, 운용비용의 혁신. F-16은 시간당 운용비가 약 8,000달러입니다. FA-50은 3,000달러 수준이에요. 같은 예산으로 거의 3배 가까운 출격이 가능하다는 뜻이죠. 게릴라 소탕 같은 지속적인 작전에서는 이게 결정적 우위가 됩니다. 둘째, 정비성의 단순함. F-16처럼 복잡하지 않으면서도 핵심 기능은 모두 갖췄어요. 필리핀 같은 국가에서도 자체 정비가 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이건 F-16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셋째, 무장 시스템의 유연성. 여기서 정말 놀란 것은 무장 호환성이었습니다. GPS 유도, 폭탄 제이담, 레이저 유도, 폭탄 파브웨이, ANAAQ-33, 스나이퍼 포드, AIM-9X 사이드와인다우. F-16에 달 수 있는 거의 모든 무기가 FA-50에도 장착 가능했어요. 이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만든 건 단순한 F-16의 축소판이 아니었어요. F-16의 핵심 DNA를 이어받으면서도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플랫폼을 창조해낸 거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계속된 업그레이드였어요. 2020년대 들어서면서 FA-50은 독자적인 진화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자체 개발한 ESR-500A A사 레이더, 국산 공대지 미사일 청검, 그리고 최신 전자전 장비까지 이제는 미국 기술에만 의존하지 않는 독립적인 시스템을 갖춰가고 있었어요. 이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만든 건 단순한 F-16의 축소판이 아니었어요. F-16의 핵심 DNA를 이어받으면서도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플랫폼을 창조해낸 거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계속된 업그레이드였어요. 2020년대 들어서면서 FA-50은 독자적인 진화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자체 개발한 ESR-500A A사 레이더, 국산 공대공, 미사일 청검, 그리고 최신 전자전 장비까지 이제는 미국 기술에만 의존하지 않는 독립적인 시스템을 갖춰가고 있었어요. 특히 폴란드향 FA-50 피해를 보고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레이시온의 팬텀 스트라이크 A사 레이더를 탑재하고 AIM-120 암람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까지 통합한 버전이었거든요. 이건 거의 경량형 F-16B 수준이었어요. 이제 더 이상 그림자가 아니야.
그게 제가 FA50 블록 20을 처음 봤을 때 든 생각이었습니다. F-16의 영향을 받아 태어났지만 이제는 완전히 독자적인 길을 걷고 있는 전투기가 된 거예요. 더욱 놀라운 건 시장 반응이었습니다. F-16을 살 돈은 없지만 제대로 된 전투기는 필요한 그런 국가들에게 FA-50은 완벽한 해답이었어요.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라크, 태국, 폴란드, 말레이시아 하나씩 늘어가는 운용국 명단을 보면서 저는 한 가지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이 만들어낸 건 대체품이 아니라 새로운 카테고리였어요. 고성능 경전투기 혹은 멀티롤 LIFT라고 부르든 이건 기존에 없던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항공기였습니다. F-16처럼 비싸지도 않고 훈련기처럼 허약하지도 않은 그 중간 어딘가에 절묘한 균형점을 찾아낸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가 더 남았습니다. 이 작은 전투기가 과연 진짜 전쟁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지에 대한 최종 시험이요. 그 답은 곧 가장 가혹한 방식으로 주어지게 될 예정이었습니다. 마젤란 1-1 응답하세요. 마젤란 1-1 2025년 3월 4일 밤 11시 필리핀 중부 세부 막탄 베니토 에부엔 공군 기지의 통제탑에 긴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민다나오성 공산 게릴라 소탕 작전에 투입된 FA-50PH 한 대가 갑자기 교신을 끄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워싱턴에서 실시간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GPS 신호는 부키드논주 북부 산악지대에서 끊겼습니다. 필리핀 공군 작전 통제실에 긴박한 보고가 이어졌어요. 해발 2,800m가 넘는 칼라퉁간 산 일대 구름이 낮게 깔린 험준한 지형이었습니다. 함께 출격한 다른 항공기들은 무사히 귀환했지만 FA-50 한 대만 홀연히 사라진 상황이었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단순히 한 대의 전투기가 실종된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거든요. 이건 FA-50이 받게 될 첫 번째 진짜 시험이었어요. 지금까지의 모든 성공, 모든 찬사, 모든 수출 계약이 이 한순간에 달려 있었습니다. 만약 기체 결함이라면, 만약 시스템 오류라면, 만약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평가했던 거라면 온갖 가능성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펜타곤 내부에서도 긴급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FA-50의 안전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나왔거든요. 다음 날 아침 수색팀이 드디어 잔해를 발견했습니다. 부키드논주 팔라둥가산 중턱 해발 2,400m 지점. FA-50은 거의 수직으로 산벽에 충돌한 상태였어요. 기체는 완전히 부서져 있었고 탑승했던 조종사 2명 모두 즉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들은 탈출을 시도했지만 워낙 급작스러운 상황이어서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였어요. 그 순간 전 세계가 주목했습니다. FA-50의 첫 번째 실전 손실. 각국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경쟁사들의 반응은 예상할 수 있을 정도였죠. 역시 훈련기 기반은 한계가 있어. 실전에서는 검증되지 않은 기체였지. 성급한 수출이 부른 참사. 비난과 의혹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것에 더 주목하고 있었어요. 필리핀 공군의 반응이었습니다. 보통이라면 사고 후 해당 기종의 운항을 전면 중단하거나 최소한 대대적인 점검에 들어가는 게 일반적이에요. 하지만 필리핀은 달랐습니다. 사고 조사는 진행하되 나머지 FA-50들의 작전 투입은 계속한다는 입장을 밝힌 거예요. FA-50은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전력입니다. 필리핀 공군 대변인 콘수엘로 카스티우 대령의 말이었어요. 이 한마디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석 달 후 사고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기체 결함 없음. 문제는 그날 밤의 기상 조건이었어요. 갑작스럽게 형성된 강한 하강 기류와 시계제로 수준의 구름층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상황이었습니다. 어떤 전투기라도 피하기 어려운 조건이었다는 게 최종 결론이었죠. 하지만 이 사건이 보여준 진짜 의미는 따로 있었습니다. FA-50은 에어쇼용 전시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전쟁터에서 진짜 적을 상대로 진짜 위험을 감수하며 날아다니는 전투기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필리핀에서만 벌써 80여 차례의 실전 출격을 기록했어요. 공산 게릴라 소탕부터 남중국해 초계까지 거의 매일같이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강도 높은 운용을 견뎌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신뢰성의 증거였어요. 더 놀라운 건 사고 소식에도 불구하고 이미 계약된 수출 물량에는 변화가 없었을 뿐 아니라 최근에는 미국 최신 전투기 F-16B 대신에 FA-50 12대 1조 원대의 물량을 추가로 더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오히려 일부 국가에서는 실전에서 검증된 유일한 경전투기라며 더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군용기의 가치는 완벽함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걸요. 실제 전장에서 임무를 완수하고 설령 손실이 발생해도 그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지속성에 있다는 거였습니다. FA-50이 보여준 건 바로 그런 현실적 가치였어요. 비싸서 아껴 써야 하는 전투기가 아니라 필요할 때 언제든 투입할 수 있는 실용적인 전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철학이 곧 전 세계 전투기 시장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예정이었어요. F-35 한 대 값으로 몇 대나 살 수 있지? 2024년 초 워싱턴 DC의 한방산 업체 임원이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답은 간단했어요. 10대 이상입니다. F-35 라이트닝 II 한 대가 약 8천만 달러인데 FA-50은 600만 달러 수준이거든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구매가가 아니었습니다. 운용비였어요. 저는 그동안 펜타곤에서 수많은 전투기 프로그램을 지켜봤습니다. F-22 랩터, F-35 라이트닝, FA-18 슈퍼 호넷 모두 대단한 성능을 자랑하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었어요. 너무 비싸서 함부로 쓸 수 없다는 것. F-35의 시간당 운용비는 약 3만 5천 달러입니다. 한 번 출격에 2~3시간 비행하면 10만 달러가 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 훈련이나 일상적인 순찰 임무에는 쉽게 투입하기 어렵죠. 그런데 세상은 달랐습니다. 대부분의 실제 분쟁 상황은 대규모 전면전이 아니에요. 테러 진압, 게릴라 소탕, 해상 초계, 영공 침범 대응. 이런 일상적이면서도 지속적인 임무들이 전체 작전의 90%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런 임무에 F-35를 투입한다고요? 그건 대포로 모기 잡는 격이에요. 바로 여기에 FA-50이 파고든 틈새가 있었습니다. 하이엔드 전투기와 완전한 저가형 항공기 사이의 공백, 바로 적당히 강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쓸 수 있는 무기에 대한 수요였어요. FA-50의 시간당 운용비는 약 3,000달러, F-35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같은 예산으로 10배 많은 출격이 가능하다는 뜻이죠. 게릴라 소탕처럼 꾸준히 압박을 가해야 하는 작전에서는 이런 지속성이 결정적 우위가 됩니다. 하지만 FA-50의 진짜 혁신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모듈화였어요. 각국의 요구사항에 맞춰 다양하게 변화할 수 있는 플랫폼이었습니다. 필리핀이 원하는 건 정밀 타격 능력 ANAAQ-33 스나이퍼 포드와 GPS 유도, 폭탄을 조합한 FA-50PH가 탄생했죠. 폴란드가 필요한 건 공중전 능력, 팬텀 스트라이크 A4 레이더와 AIM-120 암람 미사일을 통합한 FA-50PL이 개발되었어요. 말레이시아의 요구는 해상 초계 능력, 대함 레이더와 해상 감시 장비를 특화한 FA-50M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수출 전략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맞춤형 전투기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개발 중인 차세대 옵션들이었어요. 단좌형 FA-50은 후방석을 제거하고 연료를 더 탑재해서 항속거리를 늘린 버전, 스피어3 미사일 통합 영국제 소형 장거리 정밀 타격 미사일을 최대 8발까지 탑재 가능한 버전, 타우러스 KPD-350K2 독일제 스탠드오프 공격 미사일의 경량화 버전을 탑재한 원거리 타격형 버전, ESR-500A A4 레이더, 한국이 자체 개발한 차세대 레이더 시스템 버전. 이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FA-50은 더 이상 전투기라고 부르기엔 부족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이건 전략 플랫폼이었습니다. 레고 블록처럼 필요에 따라 다양한 모듈을 조합할 수 있는, 각국의 안보 환경에 맞춰 최적화할 수 있는 유연한 시스템이었어요. 그리고 이런 접근법이 시장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기존의 전투기 시장은 이분법적이었어요. F-35 같은 최고급 전투기, 아니면 T-6 택산 같은 단순한 훈련기, 중간이 없었죠. FA-50은 그 중간지대를 완전히 점령했습니다. 최신형 전투기 훈련기에서 경전투기, 나아가 다목적 전술기까지 하나의 플랫폼으로 커버하는 혁신을 보여준 거예요. 이제 각국 공군들이 묻는 질문이 바뀌었습니다. F-16을 살까? 그리펜을 살까? 에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뭘까? FA-50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로요. 실제로 여러 국가에서 저 믹스 전략을 채택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중요한 임무에는 F-35나 F-16B 같은 하이엔드 전투기를, 일상적인 임무에는 FA-50 같은 경전투기를 투입하는 거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전체 항공 전력의 가동률이 크게 향상되었거든요. 비싼 전투기는 아껴 쓰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FA-50으로 대부분의 임무를 소화하니까 경제적이면서도 효과적이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변화의 진짜 의미는 아직 다 드러나지 않았었습니다. FA-50이 증명해 보인 것은 단순히 가성비 좋은 전투기 하나가 아니라
전쟁 자체에 대한 새로운 철학이었거든요. FA-52, F-22를 격추했다고 2023년 봄 필리핀과 미군의 합동훈련 코프 선도 결과 보고서를 받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모의 공중전에서 필리핀의 FA-52, 우리의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F-22 랩터를 모에 격추했다는 내용이었거든요. 물론 이건 특수한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었어요. 근거리 시각 범위 내 기동전, 그것도 FA-50에게 유리한 조건에서 말이죠. 하지만 상징적 의미는 엄청났습니다. 작은 녀석이 큰 거를 이겼다. 그게 전 세계가 받아들인 메시지였어요. 비록 제한적인 상황이었지만 600만 달러짜리 전투기가 2억 달러짜리 스텔스 전투기를 상대로 승리를 거둔 순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에게는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FA-50은 결코 화려함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걸요. 지난 10년을 돌이켜보면 FA-50은 항상 조용했습니다. F-35처럼 전 세계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지도 않았고 에어쇼에서 화려한 고개 비행을 선보이지도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해낼 뿐이었습니다. 필리핀 밀림에서 게릴라를 소탕하고 남중국해에서 중국군을 견제하고 폴란드 상공에서 러시아 전투기를 추적하는 그런 일상적이지만 중요한 임무들을 완벽하게 수행해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바로 그 점이 FA-50의 진짜 강점이었습니다. 전투는 스펙이 아니라 상황에서 결정됩니다. 아무리 뛰어난 성능을 자랑해도 정작 필요한 순간에 투입할 수 없다면 무용지물이에요. 반대로 적당한 성능이라도 언제든 투입 가능하고 지속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FA-50은 바로 그런 철학을 구현한 무기였어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실용적이고 최첨단은 아니지만 신뢰할 수 있고 화려하지는 않지만 효과적인 그런 전투기였습니다. 이제 전 세계 여러 곳에서 FA-50의 엔진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동남아시아의 정글 상공에서, 유럽의 국경 지역에서, 중동의 사막 위에서 각자 다른 임무를 수행하면서도 하나같이 조용하고 확실하게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아직도 진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단좌형 F-50 개발이 한창 진행 중이고 새로운 무장 시스템들이 계속 통합되고 있어요. 이집트에서는 100대 규모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고 베트남과 콜롬비아 등 여러 나라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FA-50의 성공이 증명해 보인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적정 기술의 힘입니다. 최첨단이 아니어도 상황에 맞는 적절한 기술이면 충분하다는 것. 둘째, 지속 가능성의 가치입니다. 한 번 쓰고 많은 일회성 무기보다는 꾸준히 활용할 수 있는 지속성이 더 중요하다는 것. 셋째, 실용성의 우월함입니다. 이론상 완벽함보다는 현실에서 작동하는 실용성이 진짜 경쟁력이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겸손함의 위력입니다. FA-50은 처음부터 끝까지 겸손했어요. F-16을 뛰어넘겠다고 하지도 않았고 세계 최강을 자처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필요한 역할을 충실히 해내겠다는 자세를 유지했죠. 그 결과는 어떠했나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하늘 어딘가에서 FA-50이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큰 소리 내지 않고 화려하게 치장하지도 않은 채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면서요. 어떤 조종사는 게릴라 소탕 작전을 위해 출격하고 있을 것이고 어떤 조종사는 영공 침범 항공기를 요격하러 가고 있을 것이며 또 어떤 조종사는 해상 초계 임무를 위해 바다 위를 날고 있을 겁니다. 그들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FA-50이다. 그리고 그 말이야말로 이 작은 전투기가 이뤄낸 가장 큰 성취입니다. 화려한 스펙이나 놀라운 기록이 아니라 꼭 필요한 순간에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동반자가 되었다는 것 말이에요. 전투는 결국 상황에서 결정됩니다. 그리고 FA-50은 그 진리를 몸소 증명해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완벽하게 말이에요.